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캔에서는 인플레 3, 4% 시대가 오면 투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가 이 주제를 다뤄서 우리도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인플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은 대개 목표 인플레 2%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긴축 사이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로가 많이 쌓였죠. 긴축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으로 근원 물가, 에너지와 식품을 뺀 핵심 물가는 잘 안 잡히죠. 낮아지고는 있는데 그 둔화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2%까지 내려가는 건 지금 봐서는 너무 요원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말이 2% 도달은 무리다. 2.7% 또는 2.8%가 오면 연준이 아마 피봇할 거다. 금리 내리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연준이 2% 도달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무리수라는 거죠. 자, 이자가 보이자마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인플레는 반등하겠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 3, 4% 정도가 유지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인플레 3, 4% 시대가 개막된다. 그렇게 되면 4%가 새로운 2%, 새로운 목표치가 될 거다. 그 정도 유지하면서 그 위로 안 올라가게 하는 게 목표가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인플레 3, 4% 시대가 되면 투자 지형에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자, 2010년 이래,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부터 2021년까지 10여 년간 초저금리 시대, 초저인플레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기의 투자 환경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 3, 4% 시대가 되면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투자인데요. 채권 투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를 하려면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장기채일 경우 인플레가 높을수록 만기에 받을 원금의 가치가 지금 기준으로 더 많이 하락합니다. 자, 인플레가 2%인데 액면가 100달러짜리 10년물 국채다. 그랬을 때 지금부터 10년 후에 82달러 받습니다. 물론 100달러를 받지만 그 100달러의 가치가 지금 기준 82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플레로 돈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가 4%다. 그렇게 되면은 82달러가 아니라 68달러밖에 못 받습니다. 3분의 1이 10년 만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30년 만기면 더 하겠죠. 만약에 4% 물가 유지되는 가운데 30년 만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받는 돈은 100달러 대비 31달러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가 높을수록 만기에 받는 돈은 실질 가치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인플레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 인상 기대가 채권 금리를 올립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플레 때문에 하락하고 금리 올라가서 또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자, 인플레 3, 4%를 당분간은 용인하겠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기채 금리가 하락할 겁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단기채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래서 채권에는 어차피 해칭으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려면 단기채에다가 투자해라. 이런 조언이 고인플레 시대에는 적절합니다. 자, 주식 투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플레 환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주식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회 물가가 오르면 기업 이익도 상승하겠죠. 어쨌든 명목 이익이 상승한다는 말인데 주식 밸류에이션의 기본 잣대는 이익이죠. 그리고 이때 이익은 명목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가 3%, 4% 유지되더라도 이게 안정적이기만 하다면 그리고 경제 여건이 좋다면 주식 투자가 답입니다. 주식은 인플레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인플레를 이깁니다. 1900년부터 2022년
122년간의 주가 움직임을 분석했는데 주식의 연 실질 수익, 그러니까 인플레 감안했을 때 수익이 5%, 인플레 플러스 5% 수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플레가 높아지면 인플레의 변동성도 따라서 커집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존재는 이 외부 변동성에 취약하죠. 방어를 잘 못합니다. 특히 고정비용이 높은 업종, 인력 감축하면 매출도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업종은 인플레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서비스 업종이 많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업비용이 인플레와 동률로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자, 역시 같은 연구입니다. 1900년부터 2020년 기간 중에 인플레가 7.5% 넘었던 해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식 수익이 마이너스였어요. 결국 이론적으로는 인플레가 주가에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인플레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위험할 수 있죠. 자, 주식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습니다. 고인플레 여건에서는 실물 자산이 최고라고 합니다. 부동산과 인프라스트럭처,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월세와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월세와 사용료는 인플레에 따라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익이 남습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에는 상품이 있죠. 원자재가 있습니다. 평균보다 인플레가 더 높은 해만 놓고 보면 상품 투자, 원자재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더 고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1970년부터 85년까지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때입니다. 인플레가 높기도 했지만 굉장히 변동성도 높았죠. 이 기간 전체적으로 상품 선물은 주식보다 11.4% 초과 이익을 시현했습니다. 특히 이 실물 자산은 금융자산 투자에 비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안 하는 시기에 유리합니다. 이 실물 자산 투자의 힘은 명목에서도 그렇고 인플레 반영한 실질에서도 다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기의 주식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수익 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금융자산 아니라 실물자산에 투자하면 되겠네. 답은 정해진 거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상품 선물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5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총 40조 달러 되니까 상품 선물 시장은 주식시장의 한 100분의 1 조금 더 되는 거죠. 이래서는 투자를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가 몰리게 되면 곧바로 거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러면 위험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연금은 어떨까요? 퇴직연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확정기여형 DC와 확정급여형 DB가 있어요. 그런데 고인플레 시대에는 연금 운용사에게는 확정급여형이 유리합니다. 인플레가 높기 때문에 미래에 지급할 액수의 가치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계속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고수익 채권을 사서 기금 적립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기금 적립률이라는 게 연금 건강성의 핵심이죠.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나중에 연금 지급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 지급액을 인플레에 연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 4%면 10년 후 지급액은 실질 가치로는 45% 감소합니다. 운용사로 보면 이익이죠. 그런데 그만큼 연금 수급자는 손해를 보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많은 DB형이 최종 급여 기준이에요. 그런데 급여는 인플레 기간 동안 계속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급자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그만큼 안 오르는 업종과 직종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인플레를 못 잡고 있나? 우리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각국의 부채가 늘어서 너무 지금 부담스러운데 인플레 때문에 부채 부담을 줄이게 됐다. 매년 4%씩 부담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자, G7 국가 중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나라는 독일뿐입니다. 이 부채 비율을 줄일 방법도 없어요. GDP 대비니까
GDP를 높이면 부채 비율이 줄어들긴 할 텐데 GDP를 높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고요. 그런데 손 하나 안 대고 고통 없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플레라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정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이 있죠. 인플레 3, 4% 유지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고요. 예금자들의 구매력은 그냥 앉아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정부는 1년에 4% 정도니까 실감 못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미국 정부만큼은 인플레 잡는데 그렇게 진심은 아닌 것 같고요. G7 부채 비율 1위가 일본입니다. 일본도 인플레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의 음모론 완전히 헛소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